불에 탄 물체 1985년 7월 26일 중국 지린성 외곽의 한적한 마을은 떼약볕 아래 숨막히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쨍한 여름 햇살이 땅을 달구고 있었지만 공기는 왠지 모르게 음침하고 끈적했다. 평화로운 농촌 풍경과는 달리 마치 무거운 커튼이 드리워진 듯한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날 오후 옥수수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던 한 농부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흙길을 걸으며 하루의 고단함을 잊으려 했다. 그런데 문득 시선을 사로잡는 기이한 물체가 눈에 들어왔다. 멀리서 보기에 그것은 그저 새까맣게 타버린 통나무 조각 같았다. 하지만 왠지 모를 호기심에 이끌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발걸음을 옮길수록 심장이 쿵쾅거렸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타다 남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퀴퀴한 흙냄새와는 확연히 다른 지독하고 역겨운 비린내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끔찍한 진실과 마주했다. 그것은 통나무가 아니었다. 흉측하게 뒤틀리고 새까맣게 타버린 인간의 시신이었다.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었지만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와 불에 녹아내린 살점은 분명히 사람의 것이었다. 시신은 얼굴을 땅에 파묻은 채 웅크리고 있었는데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것처럼 팔다리가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특히 한쪽 손은 마치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던 것처럼 애처롭게 허공을 움켜쥐고 있었다. 농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시신을 노려봤다. 끔찍한 광경은 현실이 되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검게 그을린 피부는 마치 숯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군데군데 뼈가 드러나 섬뜩함을 더했다. 공포에 질린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다. 그의 비명은 고요한 옥수수밭에 메아리치며 불길한 전조를 알렸다. 그의 신고를 받은 랴오이안시 공안국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기울고 있었다. 그들은 노을빛에 비친 참혹한 광경을 마주하고 할 말을 잃었다. 시신 주변으로는 타다 남은 검은 재가 넓게 흩어져 있었고 재 속에서는 흙과 뒤섞인 오북 조각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범죄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지만 불길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듯 명확한 단서는 없었다. 그날 밤 마을 전체는 끔찍한 소문으로 뒤덮였다. 주민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고 누구도 감히 불타버린 시신에 대해 입 밖에 내지 못했다. 그들의 침묵은 이 사건이 알지 못하는 어떤 깊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억태 흔적 없는 현장, 끔찍한 신고를 접한 랴오위안시 공안국 소속 형사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했다. 오후의 햇살은 이미 기운을 잃고 있었지만 현장 주변에는 끈적하고 역한 냄새가 여전히 진동하고 있었다. 경찰차의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타다 남은 시신을 비추자 그 끔찍함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현장 책임자인 리 형사는 침착하게 현장을 통제했다. 현장 봉쇄, 한치의 흔적도 놓치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신은 옥수수밭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엎드려 있었다. 시신 주변으로는 2개의 불탄 자국이 눈에 띄었는데 하나는 시신이 발견된 곳에 넓게 퍼져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작게 형성되어 있었다. 감식반원들이 조심스럽게 시신에 접근했다. 검시관은 훼손된 시신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사망자는 30대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신장 160cm 정도, 전신 화상 정도는 80% 이상이고 얼굴은 완전히 훼손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시신의 코와 입, 기도에서 그을음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사망 전에 불이 붙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산채로 불태워졌다는 거죠. 검시관의 차분한 목소리는 현장의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산채로 불에 타는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다. 리 형사의 시선은 시신을 벗어나 주변을 훑었다. 옥수수밭 경계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는 빨간 하이힐 한 짝이 놓여 있었고, 다른 한 짝은 강가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하지만 가장 기이한 것은 물기 많고 부드러운 흙바닥 위 어디에도 두 번째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오직 피해자의 하이힐 자국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자살이라면 왜 굳이 하이힐을 신고 밭을 가로질러 왔을까? 한 형사가 의문을 제기했다. 누가 자살을 하러 오면서 하이힐을 신겠습니까? 게다가 불에 탈 가연성 물질을 담는 용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휘발유를 사용했다면 적어도 플라스틱 용기라도 남아있어야 하잖아요. 리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만약 용기를 강물에 버렸다면 물살이 느려서 멀리 떠내려가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흔적이 없어. 현장은 마치 범인이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지운 것처럼 깨끗했다. 시신 주변에는 몸싸움의 흔적도 외부인의 발자국도 없었다. 모든 증거는 마치 피해자가 스스로 이곳에 와서 몸에 불을 붙인 것처럼 보였다. 형사는 직감적으로 이 모든 것이 교묘하게 조작된 것이라고 느꼈다. 그에게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여성의 비극적인 자살로 치부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었다. 뭔가 중요한 단서가 빠져 있었다. 그리고 그 단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이 완벽한 현장 속에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범인은 피해자를 이곳으로 데려올 때 특정한 수단을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소름 끼치는 직감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로드진 양말과 섬뜩한 반전. 첫 번째 현장 감식팀이 철수한 지 며칠 후 사건은 자살로 종결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리 형사를 비롯한 소수의 형사들은 이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의 직감은 강력하게 이 사건이 단순한 자살이 아님을 외치고 있었다. 그들은 범인이 남긴 미세한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 끈질기게 매달렸다. 리 형사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홀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는 단순히 시신이 발견된 곳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건 현장 주변의 옥수수밭과 강가를 샅샅이 뒤졌다. 그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날카로운 그의 시선은 바닥의 흙더미, 꺾인 풀잎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50m 떨어진 고구마 밭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다. 진흙이 무릎까지 차는 습한 밭을 걸어가던 중 그의 눈이 번쩍였다. 고구마 줄기 사이로 무언가 흰색 물체가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 물체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여성의 양말 한 짝이었다. 하얗고 깨끗한 양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양말은 진흙에 더럽혀져 있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곳에 던져놓은 것처럼 보였다. 리 형사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양말은 분명 피해자의 것이었다. 하지만 자살을 하러 온 사람이 왜 굳이 50m나 떨어진 고구마 밭에 와서 양말을 벗어두었을까? 그리고 다시 불에 타 죽기 위해 시신이 발견된 곳으로 돌아왔을까? 이 양말은 자살이라는 가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리 형사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가설 1.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납치되어 이 고구마 밭으로 끌려왔다. 가설 2. 범인과 피해자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양말이 벗겨졌다. 가설 3. 범인은 피해자를 이곳에서 제압한 뒤 다시 시신이 발견된 곳으로 끌고 가서 불태웠다. 이 양말은 단순히 피해자가 흘린 거구만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범인의 잔혹한 행적을 증언하는 침묵의 증인이었다. 양말이 발견된 장소는 시신이 발견된 곳과 꽤 멀리 떨어져 있었다. 즉, 피해자는 불에 타기 전
이미 이곳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곧 이 사건이 계획된 살인 사건이라는 섬뜩한 결론으로 이어졌다. 리 형사의 손은 양말을 진 채 떨리고 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과 잔혹함이 만들어낸 소름 끼치는 살인극임을 깨달았다. 그는 현장 감식반에게 즉시 양말을 보내 정밀 검사를 요청했다. 이 하얀 양말 한 짝은 자살로 덮일 뻔했던 끔찍한 진실을 파헤치는 첫 번째 실마리가 될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낸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이제부터 진짜 수사가 시작될 참이었다.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한 줄기 희망, 버려진 양말 한 짝이 사건의 성격을 자살에서 살인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자 야오위안시 공안국은 총력을 기울여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었다. 끔찍한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고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시간은 충분했다. 그들은 범인이 정체를 숨긴 채 어딘가에 숨어 자신들의 수사를 비웃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초조해졌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지문 감식이나 얼굴 인식이 불가능했다. 당시의 기술로는 첨단 과학 수사 기법을 기대할 수 없었다. 형사들은 오직 발로 뛰며 탐문 수사를 벌이는 수밖에 없었다. 리 형사와 동료들은 자전거를 타고 마을 곳곳을 누볐다. 그들은 떼약볕 아래 20km가 넘는 거리를 오가며 실종된 여성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모든 집의 문을 두드렸다. 혹시 최근에 실종된 딸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애는 집에 잘 있어요. 이런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셨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수많은 허탕이 이어졌다. 형사들은 지쳐갔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들은 옥수수 밭에서 발견된 끔찍한 시신이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밤낮으로 이어진 수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원은 오리무중이었다.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때 한 가닥의 빛이 드리워졌다. 며칠 후 한 중년 여성 왕씨 한 노파를 모시고 경찰서를 찾아와 실종 시기를 고려할 때 형사들은 시신이 왕씨의 딸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왕씨는 기어코 시신을 확인하겠다고 고집했다. 마지못해 시신 안치소로 안내된 왕씨는 딸이 아님을 확인하고 안심한 듯 돌아섰다. 하지만 그때 함께 왔던 노파가 형사들에게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다. 그녀는 왕씨의 딸이 아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깊은 슬픔과 회한이 서려 있었다. 형사님, 저 시신이 우리 마을 끝에 사는 노산의 딸과 아주 닮았어요. 노파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왜 그녀는 시신의 참혹한 상태를 보고도 그토록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는 것일까?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추측 이상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노파의 떨리는 목소리는 마치 죽은 자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것처럼 섬뜩하게 들렸다. 리 형사는 직감적으로 이 노파가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동료 형사 한 명과 함께 노파가 지목한 노사의 집을 향해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그들의 자전거 바퀴는 멈추지 않고 질주했다. 이 기묘한 단서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희망일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의 심장은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고동치고 있었다. 밝혀진 신원과 새로운 미스터리. 노파의 기묘한 확신에 이끌려
리 형사와 동료는 자전거를 타고 노사가 사는 마을 끝자락까지 숨가쁘게 달려갔다. 붉은 노을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고 허름한 토담직들이 낯선 이들의 방문에 침묵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무너져가는 담벼락과 낡은 대문이 달린 집 앞에 멈춰섰다. 형사들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앙상하고 검게 그을린 남자가 반바지 차림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왔다.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듯 보였다. 리 형사가 그의 딸에 대해 묻자 남자는 그저 의미 없는 미소를 지으며 모르겠소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대화가 통하지 않자 형사들은 옆집으로 향했다. 다행히 이웃 주민은 친절하게 그들을 맞았다. 노산의 딸은 올해 30이 넘었는데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아버지를 돌보느라 그런다더군요. 성격도 온순하고 손재주도 좋아서 마을 사람들이 다 예뻐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 7월 25일에 농사에 도우러 옆마을로 간다고 했어요. 노사에게는 제가 몇 주간 돌봐주기로 했죠. 이웃 주민의 이야기는 형사들의 심장을 다시금 뛰게 만들었다. 실종 시각이 피해자가 그려를 사라진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리 형사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노사의 딸이 일하러 갔다는 옆마을로 향했다. 해는 완전히 저물었고 길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자전거의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지하며 그들은 쉴 새 없이 페달을 밟았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매 순간이 범인과의 숨막히는 추격전이었다. 옆마을에 도착했을 때 날은 이미 캄캄한 밤이었다. 그들은 지체 없이 노사의 딸이 일한다는 농가를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고 조심스럽게 혹시 노산의 딸이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묻자 잠시 후 집안에서 한 여성이 뛰쳐나왔다. 네, 제가 노산의 딸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형사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는 멀쩡하게 살아있었다. 형사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동시에 깊은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렇다면 대체 시신은 누구의 것이란 말인가? 노파의 기묘한 직감은 틀린 것이었을까? 아니면 이 사건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며칠 후 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리 형사는 며칠 전부터 마을에 떠돌던 소문을 떠올렸다. 한 남성, 자오영 씨 경찰서로 찾아와 누이 동생 자오랑 샤오랑이 며칠째 실종되었다고 신고했다. 그는 며칠 전 여동생이 갑자기 배가 아파 병원에 간다고 말한 지 사라졌다고 했다. 당시 조카를 돌봐야 했고 여동생이 동료와 함께 간다고 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마을에서 끔찍한 소문을 듣고 불길한 예감에 경찰서로 달려왔다는 것이다. 자오 샤올란의 나이, 외모, 실종 시점은 시신의 특징과 소름 끼치게 일치했다. 형사들은 곧바로 자오 씨에게 옥수수밭에서 발견된 빨간 하이힐과 양말 사진을 보여주었다. 자오 씨는 사진을 보자마자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무릎을 꿇었다. 맞아요. 이건 제 여동생의 신발입니다. 마침내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졌다. 희생자의 이름은 자오 샤올란, 35세. 그녀는 랴오이안 시내의 동방훈 방직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랴오이안 마케팅 공급 협동조합의 간부인 리샹둥이었다. 그러나 사건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리 형사는 새로운 미스터리와 마주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그녀의 남편 리샹둥 또한 행방불명 상태였다. 모든 단서가 살인사건임을 가리키는 이 끔찍한 미로 속에서 사라진 남편은 과연 공범일까? 또 다른 희생자일까? 사건은 점점 더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사라진 남편과 감춰진 비밀, 자오 샤올란의 신원이 확인되자 수사는 금물더를 고나는 배정 기렁연 작정만 원의 한서의 비밀을 뜯었다. 사라진 남편과 감춰진 비밀, 자오 샤올란의 흥방이었다. 사가는 시신의 풍복치에나 달가는 시신아이지는 데이쇼에 대한 간부 미처 사라진 남편과 감춰진 비밀, 자오 샤올란의 신호미지를 다한 담치 공범일까 마주. 난제는 삭천에 담치는 다도. 가미양우 씨는 실렁이양이 당치는. 형사들은 곧바로 그녀와 남편 리샹둥의 집으로 향했다. 리 형사는 낡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집 안은 겉보기에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텅 비어있는 듯한 으스스한 느낌을 풍겼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처럼 모든 것이 멈춰 있었다. 침실로 들어선 형사들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자오 샤오련의 일기장이었다. 형사들은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일기장의 내용은 대부분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과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가장 최근의 기록인 7월 24일자 일기에는 남편 리샹둥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창춘시로 전근을 갔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사람을 시켜 일방적으로 소식을 전했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 일기는 중요한 단서였다. 자오샤오련의 죽음이 부부 갈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리 형사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왜 하필이면 남편이 사라진 직후 아내가 살해당한 것일까? 리샹둥이 아내를 살해한 후 도주한 것일까? 아니면 그 역시 어떤 사건에 휘말린 것일까? 형사들은 리샹둥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의 가족들은 며칠째 그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샹둥이 정말로 창춘으로 전근을 갔는지 확인했지만 그의 직장 동료들은 그에게 전근 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일기장에 쓰인 내용과 현실이 달랐다. 그렇다면 자오샤오련은 왜 남편이 창춘으로 갔다고 믿었을까? 누군가 그녀에게 거짓 정보를 흘린 것일까? 주변 탐문 수사를 통해 형사들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근 리샹둥이 낯선 여성과 자주 어울리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웃 주민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다고 입을 모았다. 이로 인해 리 형사는 이 사건이 단순히 부부 갈등을 넘어선 치정 관계와 관련된 범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되었다. 이 의문의 여성을 찾기 위해 형사들은 리샹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의 책상 서랍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여성은 바로 리샹둥의 첫사랑이었다. 형사들은 즉시 그녀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 선양에 살고 있었다. 형사들은 먼 길을 달려 그녀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녀는 리샹둥과 수년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그의 현재 주소도 모른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용의 상상에서 제외되었다. 수사는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리샹둥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는 아내를 살해하고 도망친 것일까? 아니면 그 또한 또 다른 누군가의 희생양일까? 그리고 자오샤오렌에게 남편이 창춘에 갔다고 거짓말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 어둠 속에 숨어있는 진실은 점점 더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사건의 실타래는 더 복잡하게 얽히고 형사들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와 싸워야 했다. 텅성 사건의 연결고리, 잃어버린 8톤의 강철, 자오샤오런의 죽음과 남편 리샹둥의 실종 사건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야오위안시 공안국은 답답함에 휩싸였다. 그때 또 다른 사건이 형사들에게 보고되었다. 이 사건은 끔찍한 살인사건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내막은 상상 이상으로 기이하고 불길했다. 며칠 전 밤, 한 건설회사 사무실에 복면을 쓴 두 명의 강도가 침입했다. 그들은 현금이나 귀중품을 훔치는 대신 재무부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모든 장부를 훔쳐내 불태웠다. 경제계획 시대였던 당시 강철과 같은 원자재는 국가에서 배분하는 귀한 자원이었고 모든 거래는 영수증과 장부에 기록되었다. 이 중요한 서류들이 사라지자 상부에서는 공금 횡령을 의심하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3월 이 회사에서 8톤에 달하는 강철이 감쪽같이 사라졌고 그 가치는 2만 이안, 현재 가치로 3,300만 동이 넘는 거액이었다. 이 사건은 자오샤오렌 사건과는 무관해 보였다. 그러나 리 형사의 예리한 직감은 두 사건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음을 감지했다. 그때 또 다른 기이한 소식이 들려왔다.
한 고위 경찰 간부의 가족이 최근 정체불명의 인물들에게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심지어는 협박성 메시지까지 남겼다. 범인들은 매우 교활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마치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듯 또 하나의 불길한 사건이 도시를 뒤흔들었다. 한 기자가 외딴 곳에서 복면을 쓴 남자 4명이 남성 시신을 마차에 싣고가 불태우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끔찍한 광경과 함께 들려오는 목격담은 리 샹둥의 실종과 겹쳐졌다. 혹시 이 시신이 리 샹둥의 것은 아닐까? 연이은 미스터리의 리 형사팀은 혼란에 빠졌다. 자오샤오렌 살인사건과 의문의 강철 절도 사건, 그리고 정체불명의 미행과 불에 탄 남성 시신. 이 모든 것이 개별적인 사건일까? 아니면 하나의 거대한 음모 속에서 벌어진 연쇄 범죄일까? 리 형사는 이 사건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않았다. 그는 8톤의 강철과 리 샹둥의 행방불명 그리고 복면을 쓴 강도들의 행태가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오샤오론의 일기장에 나온 청준 정근이라는 단서와 8톤의 강철을 운송했던 리 샹둥의 과거를 되짚어 보았다.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미궁처럼 얽혀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기 위해 그는 이 복잡한 사건들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다. 기묘한 오해와 운명의 장난, 연쇄적인 사건들로 인해 랴오위안 씨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다. 특히 복면을 쓴 남자들이 남성 시신을 불태웠다는 기자의 목격담은 리 형사팀에게 가장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리 샹둥의 행방불명과 시신이 불에 탄 방식이 너무나도 유사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이 시신이 리 샹둥의 것이라면 자오샤오런 살인사건은 복잡한 치정극을 넘어선 거대한 음모의 한 조각이 될 터였다. 한장이 도착했을 때 불길은 이미 사그라들었지만 잿더미에서는 여전히 키키한 냄새가 진동했다. 타다 남은 것은 뼈와 몇몇 소지품뿐이었다.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당시의 과학 수사 기술로는 치아와 해골의 형태를 복원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러나 이 기술은 베이징 공항국에서만 가능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리 형사는 잿더미 주변을 샅샅이 살폈다. 복면을 쓴 남자들이 사용했다는 마차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바퀴 자국의 깊이와 형태를 분석하며 마차의 종류와 무게를 추측했다. 바퀴 자국은 마차 한 대가 지나간 흔적이었지만 그 주변에는 수많은 발자국들이 뒤섞여 있어 범인의 발자국을 분간해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마차 자국은 이 마을로 이어지는 여러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철을 나르던 마차와 비슷해 보이는군요. 한 형사가 말했다. 리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마차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탄광에서 석탄을 운반할 때도 사용되지. 인근 탄광들을 조사해봐. 수사 방향을 전환한 형사들은 인근 탄광들을 끈질기게 수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목격자가 증언한 마차와 유사한 차량을 소유한 한 탄광 주인을 찾아냈다. 탄광 주인은 최근 마차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며칠 전 우리 광부 한 명이 실수로 탄광 구덩이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시신이 너무 끔찍하게 훼손돼서 마을의 오랜 풍습에 따라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은 마을 공동묘지에 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신을 산 위로 옮겨서 화장했습니다. 불에 탄 시신은 그 광부의 것입니다. 리 샹둥이라는 사람은 모릅니다. 형사들은 탄광 주인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광부의 가족들을 만났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같은 이야기를 증언했고 그들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기자가 목격한 사건은 끔찍한 비극이었지만 다행히도 살인 사건은 아니었다.
모든 것이 한편의 기묘한 오해였던 것이다. 수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리 샹둥은 여전히 행방불명이었고 자오 샤오렌을 죽인 진범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그들은 범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리 형사는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빛을 발견했다. 범인은 분명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터였다. 리 형사는 이제 단순한 추리 수사를 넘어 심리전을 펼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끔찍한 진실은 오직 가장 대담하고 교활한 자만이 밝혀낼 수 있을 터였다. 위 형사는 잇따른 사건들의 혼란 속에서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범인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봐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을 이용해 범인을 어둠 속에서 끌어내기로 결심했다. 이른바 역정보를 흘리는 심리전이었다. 범인이 시신이 누군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제 발로 걸어 나오겠죠? 그는 자오 샤오렌의 가족들에게 끔찍한 진실을 잠시 숨겨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경찰이 시신의 신원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오빠인 자오 씨가 여동생이 실종되었고 강가에서 발견된 시신이 혹시 여동생이 아닐까 하여 확인하러 간다고 말하고 다니도록 했다. 이 계획은 매우 위험했다. 만약 범인이 의심을 품고 잠적해버린다면 사건은 영원히 미궁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리 형사는 이 잔혹한 도박을 감행하기로 했다. 자오 씨는 처음에는 이 계획을 망설였다. 끔찍하게 죽은 여동생의 죽음을 숨기는 것이 넣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았다. 마침내 그는 동의했다. 그들은 범인이 접근할 만한 모든 길목과 주변을 잠복하며 끈질기게 기다렸다. 며칠이 흘렀다. 자오 씨는 매일같이 이웃들을 만나 여동생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혹시 제 여동생 샤오런이 돌아오는 걸 보셨나요? 강가에서 발견된 시신이 혹시 제 동생이 아닐까 해서 보러 가려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고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이 소문은 들불처럼 마을에 퍼져나갔고 마침내 범인의 귀에까지 들어갔을 터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다. 며칠 밤낮으로 잠복하며 긴장으로 가득했던 새벽, 자오 씨는 집의 창문턱 위에 놓여있는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는 마치 누군가 몰래 놓고 간 것처럼 보였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즉시 리 형사에게 연락했다. 현장에 도착한 리 형사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봉투 안에는 찢겨진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고 투박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샤오런 부부는 모두 건강합니다. 가족 여러분은 쓸데없이 시신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동으로부터. 형사들은 분노에 치를 떨었다. 범인은 자오 샤오런과 리샹둥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해 이런 뻔뻔한 편지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그 편지는 오히려 범인의 정체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리 형사는 편지를 본능적으로 냄새 맡았다. 기름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퀴퀴한 냄새가 났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편지 끝에 동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그 시체는 리샹둥의 것이 아니었다. 이 편지는 범인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음을, 그리고 그가 자오샤오런과 리샹둥의 죽음을 알고 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리 형사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미끼는 던져졌고 범인은 정확히 그 미끼를 물었다. 이제 남은 것은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그를 그림자 속에서 끌어내는 것뿐이었다. 진실을 향한 끔찍한 미로의 문이 활짝 열렸다. 얼씨어 얽히고 설킨 거미줄 동으로부터라는 서명과 함께 도착한 의문의 편지는 미궁에 빠졌던 수사에 한 줄기 섬광을 던져주었다. 리 형사는 편지를 증거물로 보낸 후 자오샤오런의 가족들을 다시 찾아갔다. 그는 범인이 편지를 보내기 전 이들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자오샤오런의 오빠는 며칠 전 낯선 사람들의 방문을 받았다고 샤오런에게 리샹둥의 행방을 묻고 다녔다는 것이다. 양광 건설회사. 이 이름은 리 형사의 뇌리에 깊게 박혔다. 이 회사는 바로 얼마 전 8톤의 강철이 도난당하고 모든 장부가 불타버린 그곳이었다. 리 형사는 직감적으로 두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8톤의 강철, 불타버린 장부, 그리고 리샹둥과 자오 샤올런의 죽음이 하나의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로 얽혀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즉시 자오 샤올런의 가족들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캐냈다. 동생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더 없습니까? 리샹둥과 관련된 일 말입니다. 자오 샤올런의 오빠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냈다. 동생이 리샹둥이 공장에서 사라진 8톤의 강철 운송을 담당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철을 담당하는 사람이 장즈강 부장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장즈강. 새로운 이름이 용의 상상에 올랐다. 리 형사팀은 즉시 장즈강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의 필적을 수집했다. 그러나 의문의 편지 속 필적과 그의 필적은 일치하지 않았다. 수사는 또다시 벽에 부딪히는 듯했다. 그때 또 다른 기묘한 편지 한 통이 리샹둥의 사무실로 배달되었다. 이미 실종된 그의 행방을 찾던 경찰은 이 편지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편지는 왕슈더라는 이름으로 창춘의 한 노동 서비스 회사에서 보낸 것이었다. 편지에는 리샹둥이 보낸 영수증이 장부의 영수증과 달라서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 정확한 강철 영수증을 다시 보내달라고 적혀 있었다. 이 편지는 사건의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리샹둥은 장부 영수증을 조작하여 8톤의 강철을 횡령하고 그 강철을 창춘의 회사에 팔아넘겼던 것이다. 리 형사팀은 즉시 왕슈더의 주소지를 추적했다. 왕슈더는 리샹둥을 우연히 기차에서 만나게 되었고 리샹둥이 장즈강 부장과 함께 많은 양의 강철을 저렴한 가격에 팔 수 있다고 제안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리샹둥은 저에게 장즈강 부장도 이 일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강철을 팔 수 있다고 했어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리샹둥의 실종, 자오 샤오넌의 죽음, 8톤의 강철 도난, 불타버린 장부, 그리고 의문의 편지들까지. 이 모든 것은 장즈강과 리샹둥이 공모한 거대한 횡령 사건이었다. 하지만 아직 미스터리는 남아 있었다. 자오 샤올런에게 남편이 창춘으로 갔다고 거짓말을 한 사람은 누구? 작은 소녀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극도의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리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장즈강과 리샹둥이 사진을 보여주며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사진을 함께 보여주었다.
그들 중 누군가가 너희 집을 찾아온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소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한 남자의 사진에 가리켰다. 이 아저씨, 아빠가 창춘에 갔다고 엄마에게 말했어요. 그 남자는 장즈강이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하오루이창. 그는 바로 양광건설 회사의 창고 관리인이었다. 이제 사건의 중심에는 리샹둥과 장즈강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등장했다.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사건의 진정한 배후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찐민기킹, 짜오샤오넌의 딸이 지목한 인물, 하오루이창, 단순한 창고 관리인이 아니었다. 그는 양광건설 회사의 핵심 인물이었고 그의 부모는 야오이안 씨의 고위 간부였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건과는 무관해 보이는 너무나도 완벽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리 형사는 직감적으로 그가 사건의 중심에 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의 예측은 정확했다. 하오루이창에게서 나온 필적이 위문의 편지를 쓴 콩동리 것과 일치하지 않자 리 형사는 콩동민이 하오루이창의 오랜 친구이자 공범임을 알아냈다. 형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하오루이창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은 그저 친구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리 형사는 그의 불안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밤낮 없이 하오루이창을 추궁했다. 그를 범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심리적 압박으로 몰아붙였다. 마침내 그의 완벽한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제가 다 했습니다. 전부 제가 계획했어요. 하오루이창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함과 치밀함으로 가득 찬 한편의 악몽이었다. 그는 장즈강과 리샹둥이 아닌 자신이 8톤의 강철을 횡령한 진짜 주모자였다. 리샹둥과 콩동리는 그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었다. 강철을 창춘의 회사에 팔아넘긴 후 그는 일이 발각될까봐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다. 그는 모든 죄를 리샹둥과 장즈강에게 뒤집어 씌우기로 마음먹었다. 제가 불러냈습니다. 그가 방심한 틈을 타 망치로 머리를 내리쳤죠. 그리고 시신을 구덩이에 던져넣고 돌로 덮어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죄책감보다 광기 어린 냉혹함이 느껴졌다. 리 샹둥을 죽인 후 그는 곧바로 자오샤오련의 집으로 향했다. 아빠가 창춘으로 출장 가셨어.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자오샤오련에게는 남편이 창춘으로 정근 갔다고 속였다. 원래는 샤오련을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설회사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그녀가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7월 25일 밤, 그는 휘발유 한 통을 사서 강가 근처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자오샤오련에게 리 샹둥이 돌아왔다고 거짓말을 해 그녀를 강가로 유인했다. 그녀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강을 건너야 했다. 진흙탕을 걷기 위해 하이힐을 벗었고 양말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나 한 짝은 몸싸움 도중 고구마 밭에 떨어졌다. 강을 건넌 자오샤오련에게 하오루이창은 악마의 얼굴을 드러냈다. 남편은 도망쳤어. 강철 횡령 사건이 다 들통났거든. 네가 모든 걸 불어버릴까봐 내가 널 죽여야겠어. 자오샤오련은 도망치려 했지만 하오루이창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하오루이창의 눈은 이미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후 목을 졸라 숨통을 끊었다. 그녀가 죽었는지 확인하고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불이 옥수수밭보다 더 높이 타올랐죠. 저는 너무 놀라서 휘발유통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증거가 없었던 이유, 흔적이 완벽하게 지워진 이유, 그리고 불타버린 시신의 진실까지. 하오루이창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콩둥님과 함께 건설회사에 침입하여 장부를 불태웠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콩둥린에게 가짜 편지를 쓰게 했다. 하지만 그들의 치밀한 계획은 결국 작은 편지 한 통에 무너졌다. 하오루이창은 자신의 잔혹한 범행을 상세히 묘사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할 만큼 끔찍하고 소름 끼쳤다. 그는 8톤의 강철 때문에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과 범죄를 저질렀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완벽함이 아닌 지옥의 밑바닥을 본 자의 공포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리 형사의 눈빛은 흔들리지 끔찍했다. 허미사이즈 심판, 그리고 남겨진 그림자. 하오루이창의 자백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는 8톤의 강철을 횡령한 주범이었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리 샹둥과 자오 샤오런을 끔찍하게 살해했다. 그는 한치의 빈틈도 없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고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렸다. 한낱 가짜 편지 한 통이 그의 거대한 범죄를 무너뜨린 것이다. 형사들은 하오루이창의 진술을 토대로 리 샹둥의 시신이 묻힌 탄광 구덩이를 파냈다. 흙과 돌무더기 아래에서 발견된 그의 시신은 이미 알아보기 힘들 만큼 훼손되어 있었지만 그의 손에 쥐어 있던 망치 자국은 하오루이창의 잔인한 범행을 묵묵히 짐언하고 있었다. 재판이 열렸다. 법정의 분위기는 냉랭했고 하오루이창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교활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끔찍한 범행을 담담하게 진술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후회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이 너무나도 완벽한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듯 보였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내 앞길을 막았고 나는 그들을 치워야만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소름 끼치는 공포에 질렸다. 그는 인간의 생명을 마치 장기판의 말처럼 취급했다.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는 두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특히 자신의 야망 때문에 한 여성의 목숨을 앗아가고 불로 그녀의 시신을 태워버린 잔혹한 행위는 법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법정은 하오루이창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콩둥린 역시 그에게 협조하여 범행을 도운 죄로 사형에 준하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정의는 승리했다. 죄를 지은 자들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뒤에도 사건은 짙은 그림자를 남겼다. 이 사건은 단순히 두 명의 살인범을 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의 부패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교훈이 되었다. 8톤의 강철이라는 탐욕에서 시작된 범죄는 두 명의 희생자와 한 가정을 파괴했고 결국에는
세 명의 인생을 계획을 떠올릴 때마다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잔혹함에 몸서리쳤다. 어쩌면 하오르이창과 콩동린이 남긴 마지막 가짜 편지는 그들이 결코 예상치 못했던 운명의 장난이었다. 그들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을 때 가장 하찮은 증거가 그들의 완벽한 계획을 무너뜨렸다. 사람이 계획해도 하늘이 계산하는 것을 이길 수 없다는 옛말처럼 그들은 교만함 때문에 파멸을 자초했다. 모든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리 형사는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미스터리가 존재하며 인간의 탐욕은 언제든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정의를 향한 그의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